무주택 청년들에게 4.5% 금리를 주는 청년 청약 통장이 나옵니다. 청약에 당첨될 경우 분양가의 80%까지 2%대 저금리 대출도 제공됩니다. 취임 6년 차를 맞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미래 준비를 위한 세대 교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본격적인 친정 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점심값을 주지 않거나 출근 시간을 앞당기는 등 비정규직 직원들을 차별한 금융회사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은행들이 가장 많이 적발됐습니다. 유전자를 잘라내 치료하는 유전자 가위 치료제가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출시됩니다. 이 기술을 활용한 불치병 치료제가 나올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취임 6년 차를 맞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대대적인 세대교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로 선대 회장이 임명했던 부회장들이 모두 회사를 떠나면서 본격적인 친정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LG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실전형 인재들을 대거 전진 배치했습니다. 첫 소식 정재홍 기자입니다. LG 최고 경영자들이 젊어졌습니다. LG그룹은 각각 김동명 사장과 문혁수 부사장을 LG에너지솔루션, LG이노텍 최고 경영자로 선임했습니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신임 CEO와 용태하는 권영수 부회장은 무려 12살 차이 띠동갑입니다. 문혁수 대표는 1970년생으로 그룹을 통틀어 가장 어린 나이에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2024년 임원 인사를 마무리한 LG그룹의 인사 키워드는 세대교체입니다. 전체 계열사 신규 임원 승진자 99명의 97%를 1970년생 이후로 채우며 젊은 LG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권영수 부회장이 물러나면서 지난 2018년 구광모 회장 취임 당시 6명에 달했던 부회장단 중 남은 인물은 이제 없습니다. 구 회장이 직접 임명한 권봉석, 신학철 부회장 2명만 남으면서 친정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입니다. R&D 인재 31명을 승진시키며 R&D 임원 숫자를 역대 가장 많은 203명까지 늘려 미래 기술을 준비하겠다는 의지도 담았습니다. 전체 승진자가 지난해보다 줄었음에도 여성 인재 승진자는 총 9명으로 지난해와 같았습니다. 핵심 계열사인 LG전자의 경우 가전회사에서 B2B 사업으로 체질 개선을 이끈 조주환 사장이 유임했습니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박형세 HE 사업본부장 사장 승진과 함께 체질 개선 속도를 내는 조직 개편이 진행됐습니다. 최고 경영자 직속 해외 영업본부가 신설되면서 해외 B2B 영업 역량을 강화합니다. 전체적으로 B2B 사업의 속도를 내면서 신규로 진출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정부가 연 최대 4.5% 금리를 주는 이 청년 청약 통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통장으로 청약해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2%대 대출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격적인 지원책 같지만 이 분양가 6억 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만 가능합니다. 이 사실상 서울이나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지역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방서우 기자입니다. 당정이 발표한 청년 주거 지원 프로그램은 청약 통장을 통한 내 집 장만을 위한 자금 마련을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연 최대 4.5% 금리의 청약 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매달 최대 금액으로 1년을 넣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의 저금리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이후 청약 당첨 시점에 나이는 39세 이하, 소득은 미혼이 연 7천만 원, 기혼 1억 원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청약 당첨 이후에는 결혼, 출산, 다자녀 등의 요건 충족 시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돼 이자 부담이 낮아집니다. 아이를 둘만 낳아도 연 5%대에서 6%대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을 1%대 초저금리로 이용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상환 능력만 있고 가계부채의 부당한 부담 또는 실수요가 아닌
투자 내지는 투기 수요로 악용되는 이런 범위를 저희들이 방지한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서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이런 금융의 기회를 활용해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꿈들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청년 전용 청약통장은 내년 초, 저리 대출은 내후년 출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연간 10만 명 안팎의 청년이 통장과 대출을 이용해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장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매달 100만 원씩 저축이 가능한 청년은 극소수에 불과해 실제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해당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청년층의 세전임금은 월 평균 250만 원대로 4대 보험금을 제하면 200만 원대 초반으로 파악됩니다. 소위 엄빠 찬스가 있어야 내 집 마련이 수월해지는 건 변함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비정규직 직원에게만 점심값을 주지 않거나 이 출근을 먼저 시키는 차별을 해온 금융회사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이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는 은행들, 이 비정규직 직원들 점심값은 아까웠던 모양입니다. 이 고용부가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공정한 대우 원칙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김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A은행에서 보증서 관리와 압류 관리 업무를 맡은 두 근로자. 이들은 같은 일을 하지만 근로시간 30분 차이로 전혀 다른 처우를 받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는 기간제 통상 근로자는 매달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를 받지만 하루에 7시간 30분을 일하는 단기간 근로자는 두 지원을 모두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차별을 당하는 근로자는 1,215명. 이들이 받았어야 하는 지원비는 21억 원을 넘습니다. B은행은 황당한 계약 운용 지침을 만들고 시행해왔습니다.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만 영업시간 10분 전에 출근하도록 한 겁니다. 임금 수준이 높은 금융기관에서도 비정규직 차별이 만연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14개 금융기관을 기획감독한 결과 절반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대우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중 4개 사업장에서는 총 4억 원 규모의 임금 체불을 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고용부도 금융기관의 비정규직 차별을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차별과 노동법 위반 사항이 계속되는 현실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개선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부는 지난 2012년 근로감독을 통한 차별 시정제도를 도입하고 매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금융업의 차별적 처우 관행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다음 달 8일 비정규직에 대한 공정한 대우 원칙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인데 차별 대우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도 사측에서 귀를 닫고 저임금 직군 사용 금지, 비정규직 비율 줄이기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업은 높은 연봉과 복지 혜택으로 취준생들에게는 꿈의 직장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금융업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은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이 뒤따른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진격의 두산 로보틱스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 오늘도 15% 넘게 올랐는데요. 이 지난주 수요일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오르고 있습니다. 자,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이 주가는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이 매매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의 로봇 사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은 이번 주 들어서 삼성전자에 이어서 이 두산 로보틱스 주식을 600억 원어치 순매수했는데요. 실제 아마존, 테슬라 이런 해외 기업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대기업들이 이 로봇 산업에 뛰어들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이 향후 로봇 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자, 한편 너무 오른 게 아닐까 단일 종목 투자가 부담된다면 이 ETF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KB자산운용 그리고 삼성 액티브자산운용은 최근 AI 그리고 로봇 기업에 투자하는 ETF를 상장했는데요. 자, 분산 투자의 경우 로봇 산업 전반에 투자하면서 이 위험을 줄일 수 있으니 이렇게 구성 종목 한번 살펴보면서 투자에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물가 소식인데요.
이 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개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슈링크플레이션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줄어들다 이런 영어 단어 슈링크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유지하면서도 이 제품의 크기나 수량을 줄여서 이 값을 올리는 효과를 뜻합니다. 만약에 뭐 봉지 과자를 샀는데 왠지 더 가벼워진 것 같다, 아니면 만두를 샀는데 몇 개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셨다면 바로 이 슈링크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주부터 생필품의 슈링크플레이션 실태 조사에 착수했고요. 또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 사태 조사를 조금 더 신중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 3차 열린 이 물가관계 차관회의에서도 공정위를 중심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 품목별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한편 유가증권 시장에서 음식료품 업종의 지수는 6.02%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을 하회한 수치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오늘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녁 뉴스답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은밀하게 위대하게 오르고 있는 금값 소식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자, 금값이 2019년 이후로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이번 여름 이후로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반등하면서 2,000달러 선에 가까이 갔습니다. 바로 사상 최고가에 가까이 간 겁니다. 이처럼 금값이 오르면서 금에 투자하는 금테크족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해까지만 해도 이 금 현물 계좌 수가요, 이 98만 개에 불과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만 8만 개가 늘면서 105만 개에 달한다고 밝혀졌습니다. 금값이 이렇게 오른 건 지난달 중동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그리고 하마스의 무력 분쟁 이후인데요. 이 증권가에서는 지정학적 위기뿐만 아니라 이 미국 연준의 긴축 경계감이 다소 진정되면서 이 금값도 상승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합니다. 자, 최진영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이 실질금리와 역외상관관계,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이는 금값이 이 방향성이 매력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은 산업자금의 조달 창구로서 그리고 국민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우리 금융투자 산업이 세계를 무대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지속적인 노력을 해가야 하겠습니다. 선천적인 유전병의 원인이 되는 이 돌연변이 유전자를 잘라낼 수 있는 유전자 가위 치료제가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출시됩니다. 이 유전자를 편집해서 병을 고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 불치병 치료가 가능해질 수 있는 만큼 전 세계가 이 기술을 주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인 유전자를 교정해 난치병을 고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최근 영국에서 승인된 세계 최초의 유전자 가위 치료제 카스겁이 단 한 번만 사용하는 것으로 유전자를 바꿔줘 치료가 끝납니다. 실제로 한 번 사용하니 매달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92%가 최소 1년간 수혈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DNA에서 원하는 서열을 정확히 찾아내서 그 부분을 자르는 기술이다. 타이레놀을 먹는다고 타이레놀 효과가 영구히 지속이 되진 않잖아요. 근데 유전자는 우리 몸속에서 계속 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체를 바꾸게 되면 영구히 돼서. 카스거비는 미국 FDA와 유럽 의약품청에서도 승인을 검토 중이라 관련 기술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유전자 가위 기술 치료제 임상 1상을 앞둔 툴젠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관련 기술을 확보한 인트론 바이오 역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수한 질환에 대해서 비싼 비용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는 5, 6년 내에 몇 개는 더 나올 것 같은데 저렴하게 사람들이 다 누리려면 10년, 20년은 그래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대중화를 위해선 넘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유전자 교정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면 영구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1회 예상 치료비가 25억 원에 이르는 등 천문학적인 금액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유전자 가위가 현재 생명과학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로 꼽히고 있지만
인력과 자본을 투자해 기술 개발에 시간을 더 들여야 하는 단계라고 설명합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올해는 영업이익 1조 원을 넘기는 증권사가 한 곳도 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장 변동성이 높아진 데다 유례없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CEO 세대 교체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한 재정비가 시작됐습니다. 김동화 기자입니다. 올해 1조 클럽 증권사는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3분기가 마무리되고 12월 한 달이 남았지만 주요 증권사들의 올해 전체 영업이익은 가장 높은 곳이 9천억 원 선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고금리가 예상보다 오래 이어지면서 채권 200조 원을 보유한 증권사의 평가손이 커졌습니다. 증권사의 모든 재무적 위험을 측정해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보여주는 총 위험액도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이 커진 점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진 점은 증권사의 부담을 키워왔습니다. 부실 자산을 줄이거나 자본금을 늘리는 방안 가운데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 증권업계의 악재가 연이어 겹치면서 경영 여건이 좋지 않았다고 분석합니다. 증권사가 이제 채권 보유 비중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올해처럼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이제 좋은 실적을 내기가 어렵고 수익원이었던 부동산 PF도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녹록지 않은 상황에 투자은행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몸집 불리기 경쟁에 몰두한 것이 화근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주가 조작 파문이나 임직원 선행 매매, 사익 편취 같은 사건 사고가 이어진 것도 규모의 경쟁이 불러온 후유증이라는 해석입니다. 증권업계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리더십 교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업계 1, 2위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뿐만 아니라 뛰어난 수익성을 보여왔던 메리츠증권마저 장수 CEO를 교체하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더불어 불안전 판매로 정부의 중징계 결정도 임박한 상황이어서 증권업계는 전열의 재정비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초유의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도 남다른 성과를 보여주던 증권사들이 내년에는 생존을 위한 변신을 위해 몸부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김동아입니다. 한화손해보험이 금융권 최초로 여성을 위한 연구소를 세우고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출산 후 중대질환에 대해서는 2배로 보장해주고 출산과 육아휴직 기간에는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주는 보험. 한화손해보험이 금융권 최초로 설립한 여성 전문 라이프 플러스 펨테크 연구소의 첫 작품입니다. 한화손해보험은 전문화된 여성 연구를 통해 여성 친화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펨테크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여성의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치는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여성들의 삶의 다양한 단계에서 발생하는 니즈와 페인 포인트를 발굴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 최초로 여성 특화 통합 진단비를 신설해 여성 고위험군인 유방암이나 난소암 등을 통합 보장하는 연구소의 이 첫 작품은 금융감독원의 상생협력 우수 금융상품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보다 고도화된 여성 연구를 위해 최근 여성 전문 병원인 차병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난임과 육아 문제 해결에도 뛰어들었습니다. 난임 부부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민과 출산 후 겪는 산후, 육아 우울증에 대한 보험의 역할을 연구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여성에 대한 집중 연구는 국내의 여성을 위한 제대로 된 사회 안전망이 없다는 고민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성의 생애 주기를 보면 성장기, 사춘기, 임신, 출산기, 육아, 갱년기 등을 거치면서 다양한 형태의 신체적 내지는 정신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보험이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어떤 여성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여성에 대해서 깊이 알고 연구를 해서 제대로 된 보험 보장과 서비스를 제공해야겠다는 생각에 한화손해보험은 펨테크 연구소를 통해 여성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여성의 어떤 연령별로 생애 주기의 이벤트를 상황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사고부터 큰 질병까지 케어하는 신상품 개발을 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보험이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건강하게 되면 할인해 줄 수 있는 건강 증진형 상품을 개발할 것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정부가 부족한 숙련공 수급을 위해 외국인 쿼터를 18배나 늘렸지만 이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숙련 기능 인력으로 인정받아 이 장기 취업 비자를 받으려면 한국어 시험도 보고 자격증도 따야 하지만 이 중소기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유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료용 침대를 생산하는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 용접과 프레스 가공 등 적어도 경력 4년 이상의 숙련자가 필요하지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외국인 숙련공은 전체 7명 가운데 2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비전문 취업 비자로 들어온 비숙련공들입니다. E9 비자는 최장 4년 10개월만 근무가 가능하고 체류 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일에 어느 정도 숙련될 만하면 회사를 떠나야 하는 실정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지만 본국으로 돌아가 3개월이 지나야 재입국이 가능한 만큼 중소기업 입장에선 인력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3개월 뒤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국 의무가 없는 장기 취업 비자인 E7 비자로 전환하는 제도가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E7 비자로 전환하려면 소득과 업무 숙련도, 연령, 한국어 능력 등을 종합해 점수제로 평가하는데 이를 전부 충족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친구는 따로 나가서 이제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그 시험을 봐서 자기의 점수를 올리기 위한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시간을 해줄 수 있는 시간도 이 외국인들은 지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 이제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E7으로 변경하는 걸 해도 탈락이 되게 됩니다. 심사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 E7 비자 전환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본국에 귀국하는 일도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E7 비자를 신청한 10명 가운데 4명은 비자 전환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숙련 가능 인력 전환 쿼터를 연간 3만 5천 명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지만 여전히 심사 조건이 까다로워 제도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이 같은 뿌리 산업에 종사하는 내국인 수는 지난 6년 사이 2만 1,000명이 줄었고 특히 3040 세대 이탈 비중이 높습니다. 국내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 산업의 인력 공백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은퇴 후 지방으로 옮겨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지방에 새로운 소규모 신도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서울의 주거 문제도 해소하고 이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 도시도 살리겠다는 건데 사실상 실버타운 사업입니다. 먼저 강원도 삼척에서 1호 사업이 시작됩니다. 신동우 기자가 김원동 SH공사 사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서울도시주택공사의 차기 역점 사업은 골드시티입니다. 골드시티란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청년이나 장년, 은퇴자들에게 일자리와 주거, 여가 활동이 가능한 신도시 내 주택을 제공하고 기존 서울의 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재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방 소멸과 서울시의 주택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서울은 주택이 생겨서 좋고 또 서울로 유입하는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문제를 해결해서 좋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의 인구가 유입되고 또 일자리가 생기고 젊은이와 은퇴자들이 함께 모여 사는 새로운 도시가 생겨서도 좋고. 골드시티 1호는 강원 삼척으로 정했습니다. 계획상 규모는 3,000가구로 대규모 아파트 건설과 의료, 문화 등 기반 시설이 추진됩니다. 삼척은 기온이 좋아서 동양의 나폴리다. 강원대, 의대, 분교, 병원이 삼척으로 이주를 하고 그 인접한 곳에 서울에서 은퇴하신 분, 또 서울에서 유학을 간 학생 모여 사는 골드시티 1호 시범 사업을 해보자. 사업을 추진하려면 땅 매입과 건설 등 막대한 돈이 들 수밖에 없지만 재원 마련에 대해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현재 서울도시주택공사의 자산은 50조 원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자금만 20조 원 정도인 만큼 개발 자금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도시주택공사는 수도권에 골드시티 개념을 확대한 골드타운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개발 의지를 피력한 3기 신도시에 이를 적용해 지금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한 신도시와는 완전히 차별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13개의 3기 신도시 중에 6개만 아직 착수 준비를 하고 있고 7개는 아예 착수도 못하고 있으니 이익이 남는 거는 3기 신도시로 가는 지하철, 도로 이런 기반 시설을 우리 돈으로 우리가 얻은 개발 이익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골드시티가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거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